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리포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는데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느냐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지금 필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의지만 그러니까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 그러니까 계곡 정비를 한 것이라든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약했던 지금 코스피 5천 목표를 달성한 이런 걸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실제 지난해 그 가을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바로 또 지금 공급에 대한 숨통을 틔웠지 않습니까? 예.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6만 가구라는 엄청난 지금 공급 물량을 제시를 해놓았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알짜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호 지역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필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슈 선점도 노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내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권은 엄석대에 비유하면서 어떤 공포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입으로 잡힙니까? 저렇게 말을 세게 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결국은 시장은 결과물에 반응하는 곳이 시장인데, 저는 저렇게 마치 민간의 이제 그런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민간을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러니까 시장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저렇게 선전포고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정말 시장의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 8월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전부 집들을 팔라.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29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정권을 헌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래서 그때 시장을 이겼습니까? 결국 저는 공급이 따르지 않는 대책. 물론 지금 차 교수님 공급 대책을 지금 충분히 내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식의 재탕이에요. 그때 태릉지구라든가 이런 데들 과천 이런 지구도 전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논란거리가 되고, 아직도 거기에서는 정말 아직 시장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굉장히 적대시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다주택자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건 얘기가 되지만 동의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순기능도 일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버리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저렇게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언론까지도 적대시하는데 언론은 혹시 부작용이 날까봐 그 부작용을 얘기한 건데, 저렇게 토론회 봉쇄까지 입틀막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그럼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누가 순기능 역기능을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한 올코트 프레싱 전략은 저는 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설탕세 논의를 던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하지만은 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SNS 소통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예.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아젠다를 던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 이전에 더 열심히 하셨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성남시장 시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아젠다를 상당히, 그러니까 당시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변방에 있던
성남시장이 결국 대통령까지 가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러한 이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 행위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이런 개별적인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료사에 대한 뭐랄까요 추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만기 친남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어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야당을 겨냥한 듯이 보이는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뭐 또 그리고 뭐 짐승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안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약간은 좀 껄끄럽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 이게 전략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또 페이스북과 X를 구분해서 메시지를 내더라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을 또 잡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통 행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대통령이 조금 정제돼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나 우리 5년 단임이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어찌 보면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정치가 그 정치의 본령이 이제 갈등의 조정이라 그러면 갈등이 격화됐을 때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어떤 방향성과 결과에 대한 그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제 출구 전략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그 순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저렇게 발화 이슈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 초기부터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은 더더군다나 그것이 SNS 같은 이제 그 소통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관료사회라든가 뭐 여당 입장에서는 따라하는 가지만 이게 공론의 장을 좀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사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소통 구조 자체가 막혀버리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분법적 구도로 여기는 PR을 구분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이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좀 권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 설탕세 논쟁도 보면 그래요. 이게 뭐 이른바 증세라고 왜 프레임을 짜느냐고 얘기하는데 WHO도 슈거 텍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준조세 성격을 띠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조세냐 부담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러면 왜 정부가 이것을 했을 때 국민에게 순기능이 있고 국가에는 어떤 점이 좋고 이걸 조금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딱 저런 식의 갈라치기용 워딩들은 저건 야당 지도자 때 하는 거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 통합을 상징하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장편 소설이 아니라 간결한 한 줄에 씌어야 한다는 어느 이제 컨설턴트의 말처럼 말이죠.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더 정교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발화 이슈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뭐 그걸 부추기고 막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기 과정들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결정을 이렇게 지어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조금 너무 메시지 노출이 과하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거칠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부터 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내부 갈등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데, 이 당내의 어떤 그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뭐 이 단식 이후에 복귀하고 난 뒤에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단식 복귀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었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지금 6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 스케줄들을 그냥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재영입위원회를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을 그러니까 선임을 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원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헌 당규 개정 그리고 뭐 당명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뭐랄까요 이 지금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헌 당규 개정에 보면 뭐 산업화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반공산주의를 강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지금 당헌 당규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삭제하겠다. 예. 그런데 이런 이 지금 반공이라든지 기본소득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우경화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 우측 깜빡이를 껴고 상당히 좌측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중도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AI 시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현실화하면서 오히려 더 필요한 정책인데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과연 본인의 마이웨이가 제대로 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별도의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 없이 지지세를 좀 규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지지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토크 콘서트까지 연다고 합니다. 자, 한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징계 절차를 이제 가처분으로 가기에 또 정치의 사법화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고 또 만일 가처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그러면 법원이 그 게시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조사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할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처분이 또 인용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좀 약간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토크 콘서트 요즘엔 뭐 정치인들이 뭐 책 출판 콘서트가 아니라 이렇게 토크를 하는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존재감을 계속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이상의 방법은 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3월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접어들 텐데 자, 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야가 1대1 구도 정비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구도 싸움에 들어가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에 선택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이 구도에 또 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라는 일종의 이제 장외 정치를 통해서 결국에 본인의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의 판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고는 조금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적 센터 본능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선거, 각급 단위 선거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했던 것이 오히려 좀 정치적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한 전 대표가 결국 길게 본다면은 정치적 서사구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조금 잊혀질 수 있을 때는 잊혀지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가장 한동훈에게 좀 약점으로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나타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길게 뭐 대선까지 놓고 봤을 때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토크 콘서트라든가 이런 장외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능감은 아마 뭐 이달 정도가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휴지기를 갖는 게 더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평론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지금 한동훈만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간이 없다기보다도 어떤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본인의 팬덤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지난 뭐 토요일도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 전주에도 했잖아요. 점점 뭐 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뭐 보도인데 사실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검사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자신의 팬덤이잖아요.
그 팬덤을 통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실 실내체육관이라는 아주 큰 공간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그 대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 나갈 경우에는 일종 무상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입장료를 받겠다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렇게 자석별로 차등해서 지금 돈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특이하고 이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간중별로 차등을 둬서 하느냐 그런 식의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정말 팬덤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민심과 관련된 이 정책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현안 속으로 직접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그 갈등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식의 민심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이쪽 소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 이후에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 논의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표출하고 있는데 지금 친명계로 꼽히는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런 합당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메시지를 내는데 이건 당원들과 공론화하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곧바로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예견됐던 3인 3색의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준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친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지금 이 논의가 왜 그럼 촉발이 됐느냐. 근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가장 왼쪽 진보 영역에 자리함으로써 민주당이 약간 온건한 중도 진보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예. 이 두 당이 합당해 버리면은 블록 자체가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런 왼쪽에 진보 블록을 하나 놓고 선거를 치렀던 과거 사례보다 더 나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180석이 가까운 거여가 등장할 경우 국민들의 견제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야당이 오히려 구도 싸움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마 지금 한준호 의원의 얘기인 것 같고 이성윤 의원 얘기는 조국혁신당이 완주해버리면 사표가 생기니까 예. 사표를 방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많은 이제 그 단일 대우를 통한 이제 그 압승을 겨루는데 왜 이게 나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정치공학적 논의에 우리는 작은 집에 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의 존재감은 뭐냐? 우리의 가치라든가 우리의 명분 이런 게 뭐 합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 우리가 들러리 쓰는 것밖에 더 되느냐? 뭐 조국의 공동대표론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는 뭐 이거 정치적인 유불리 따지는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3인 3색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다시 이게 이제 갈등의 이제 그 분화구가 솟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부터 예비 후보를 이제 등록이 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당명 가지고도 이제 서로 얘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남고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유불리만 따지는 그런 그 합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덧셈은 국민들이 과연 지켜만 볼 것인가 이게 아마 지금 여권 내부의 심각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내일 그 1인 1표제, 네. 예, 그 민주당 그 당원 개정안 투표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찬성률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지지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 중앙위의 당원 1인 1표에 대한 투표 결과가 사실 정청래 대표의 당권이 정말 지금 흔들리느냐 아니면 더 강화될 것이냐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중앙위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5일 날 당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중앙위원이 총
96명인데 이 중에서 투표자가 지금 373명 중에 271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 의결 정족수에 28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나절 정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만 제대로만 조금만 더 높아지면 뭐 지금 찬성 비율이 지난번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반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신임이 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고 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는 합당 논의 부분에 있어서도 당 대표로서의 상당히 정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오늘 내일 투표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께는 혁신당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갈등은 먼저 봉합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건네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미략설이라든지 400억 부채설이라든지 여러 썰이 좀 제기가 되고 네, 있거든요. 네. 혁신당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 혁신당 입장에서는 중간에 꼈어요. 이른바 그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면 왜 혁신당은 말하자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게 총선에서 이렇게 12석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당이 그 민주당으로 합당할 때는 어떤 가치 어떤 비전으로 해서 그럼 어떤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다 이게 보이지가 않고 정청래 대표의 당권 연임에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표 방지 정도 되는 그런 정당이냐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끼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당에 들어가서 공동대표가 되든 뭐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매기 효과를 보이든 간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걸 정치공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은 정말 그 논의의 블랙홀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아무 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존재감을 보이려고 좀 혁신당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가치라든가 비전 이걸 논의하자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러면 토지공개념 같은 약간 조국 혁신당의 좀 진보적 그런 어젠다를 이쪽에서는 반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